이 땅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여러 가지 흔적을 남겼다.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고인돌이다. 그런데 이 땅엔 이런 고인돌이 유난히도 많다. 특히 전북 고창의 매산 마을엔 산 기슭을 따라 수백 개의 고인돌이 밀집돼 있다. 이 땅엔 왜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있는 걸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전라북도 고창의 매산마을입니다. 이 매산마을의 고인돌군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제 주변을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이 10여 기가 넘는 이 고인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을에 있는 고인돌의 총 숫자가 442기나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마을에 많은 숫자의 고인돌이 모여있게 됐는지 이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합니다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곳곳에 수십에서 수백 기에 이르는 고인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지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의 분포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서해안 지방에 이 고인돌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고인돌의 총 숫자는 약 3만 5천여 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양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계에 있는 고인돌 숫자의 40%에 해당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양이기도 합니다. 이 고인돌은 이 커다란 돌을 또 다른 돌로 받쳐놓고 있다, 이 고여놓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이던 그 무덤의 양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라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시대인데, 그 시대에 이러한 무덤이 이 땅 한반도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게 된 것일까? 역사 스페셜에서 오늘 그 의문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인돌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전라북도 고창의 매산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산마을의 산 기슭에 늘어서 있는 수많은 돌들. 이것이 모두 고인돌이다. 고인돌 행렬은 산 경사면을 따라 1.5km 구간에 걸쳐 이어져 있다. 그런데 이곳의 고인돌들을 둘러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수많은 고인돌 중 어느 것 하나 똑같은 모양새가 없다는 것이다. 위에 올린 돌덩어리나 아래 받친 받침돌의 모양에 따라 이들은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고인돌은 길가에 일렬로 줄을 맞춰 늘어서 있기도 하고 어느 집 담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아예 집안에 들어서 있는 고인돌도 있다. 이 고인돌은 어느 집의 장독대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모양이 아름다워 눈길을 끄는 고인돌이다. 숲속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고인돌을 만날 수 있다. 불과 10m 간격으로 고인돌들이 늘어서 있다. 이 산기슭의 남서면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밀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동서 1.5km 범위 내에서요, 대개 확인된 것은 442기, 미확인된 것까지 합치면 550기가 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또 동쪽으로 쭉 산 밑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산마을 기점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인돌은 권력을 가진 자, 즉 족장의 무덤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 지역에 있는 수백 개의 고인돌이 모두 족장의 무덤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고창 운곡리에 있다는 우리나라 최대 고인돌을 찾아보았다. 규모가 큰 고인돌은 족장의 무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실제 고인돌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높이만 무려 4m 가까이 됐다. 그런데 이 근처에서 발굴된 대형 고인돌에서는 권력을 상징할 만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개석도 뭐 굉장히 거대한 건데 이 석곽이 1m 10cm 길이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석곽이에요, 이 속에. 그리고 유물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면 매산마을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수백 개의 작은 고인돌들은 어떤가? 전영래 교수는 지난 92년 이 매산마을의 고인돌을 발굴 조사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역시 유골은 물론 권력을 상징할 만한 부장품이 전혀 발굴되지 않았다. 고인돌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유골이 발굴된 고인돌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금은 충주호로 수몰된 지역인 충북 제천 황성리에선 2번에 걸쳐 유골이 발굴됐다. 분석해본 결과 30대 남자였다. 그런데 대구 지역에서는 고인돌의 주인공이 남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고인돌이 발굴됐다. 지금은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곳에 있던 한 개 고인돌에서 유골이 발견됐다. 머리 부분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그 치아가 11개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상태가 비교적 좋은 게 5개 있는데 에나멜질이 상당히 잘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고 이 교관이 상당히 좁은 거로 봐가지고 한 20세 전후의 여자가 아니냐. 발굴 당시 무덤방은 2개였다. 그런데 한쪽에는 20대 여자의 유골이 발견됐고 그 옆에 무덤방에선 아들로 보이는 어린아이의 치아가 발견됐다. 즉 고인돌엔 여성이나 어린아이도 묻혔던 것이다. 또 충북대에서 발굴한 충북 옥천의 고인돌 구운에서도 여성의 무덤임을 짐작케 하는 고인돌이 발견됐다. 이 고인돌에서는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덮개돌을 들어본 결과 바닥에선 수많은 돌들이 발견됐는데 그중에 시선을 끄는 돌이 있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런 이 선이 되도록 아주 여러 차례 아주 새김을 이렇게 양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인상이 결국은 사람 얼굴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얼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하였는데 바로 이 얼굴은 죽은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여인상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고인돌 옆에 세워진 선돌 또한 무덤의 주인공이 여성이었음을 상징하는 모양이라고 한다. 임신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듯 고인돌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도 묻힐 수 있었다. 고인돌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일종의 공동묘지입니다. 꼭 추장만이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던 사람만이 고인돌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남녀, 노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회 구성원들 거의 모두가 고인돌에 묻힐 자격이 있다. 이 고인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 권력을 가진 자만의 무덤은 아니었습니다. 이 매산마을에 고인돌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매산마을에 이 고인돌의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고 그 모양도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고인돌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형태의 고인돌입니다. 이 커다란 판석이 위에 놓여 있고 또 옆면으로는 긴 판석으로 4면을 다 막아 놓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고인돌은 주로 한강 이북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이 덮개돌 아랫부분에 시신은 이 지상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산마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의 이 고인돌은 큰 돌을 위에 올려놓고 또 작은 돌들로 이 아래를 받쳐놓은 형태입니다. 이것은 한강 이남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남방식이라고 하는데 시신은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 고인돌은 자연석과 같이 보이는데 이 개석식이라고 부릅니다. 시신은 역시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고인돌은 그 모양에 따라서 시신을 묻는 방법이 아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매장 풍습과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완전한 유골 형태로 발굴이 된 그 제천 황성리의 유골을 가지고 3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를 복원해 보았습니다. 제천 황성리에서 발굴된 유골은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보관 중이다. 이것이 고인돌로서는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유골이다. 각 부분이 비교적 잘 보관돼 있다. 비교적 우리 한국 사람 치고서는 좀 크고 특히 두개골이 한국 사람은 단두인데 단두라는 건 말하자면 앞뒤보다도 폭이 조금 넓은 그런 우리가 그 단두인데 이거는 장두예요. 그러니까 짱구머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서울교육대 조용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얼굴을 복원해 보기로 했다. 조용진 교수는 여러 차례 두개골을 이용해 얼굴을 복원해냈다. 크기라든지 눈의 구멍의 각도라든지 또 콧구멍의 모양이라든지 위턱뼈의 두드러진 정도라든지 또 턱뼈의 넓이나 또는 각 부분의 각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 대체로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는지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성리인의 유골엔 턱뼈가 남아있지 않았다. 다행히 발굴 당시의 사진이 남아있어 턱뼈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얼굴 복원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턱뼈를 추정하기 위해 영남대 박물관을 찾았다. 박물관 지하엔 5, 6세기경의 고분에서 발굴된 유골이 많이 보관돼 있다. 우선 제천 황성리의 두개골과 비슷한 형태의 두개골을 찾아야 한다. 유골을 하나하나 살피던 조용진 교수는 제천 황성리의 것과 비슷한 두개골을 찾아냈다. 이쪽 이마가 나오는 분은 이쪽으로 씹어요. 근데 저 황성리도 이쪽 이마가 나와요.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 두개골의 등고선 촬영을 했다. 왼쪽 이마에 튀어나온 정도가 황성리의 것과 유사했다. 유골의 턱뼈를 측정했다. 황성리 유골의 턱뼈가 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얼굴을 복원하기 위해선 우선 두개골의 본을 떠야 한다. 이곳은 컴퓨터를 이용해 복잡한 기계 부품도 한치의 오차 없이 똑같이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표면을 스캐닝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스캐닝을 하면은 데이터 값이 수십만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수십만 포인트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레이저를 이용하면 직접 두개골에 손이나 기계를 대지 않고도 두개골의 치수를 정확히 잴 수 있다. 이렇게 측정된 두개골의 치수는 컴퓨터로 바로 입력된다. 그리고 컴퓨터 내에서 다시 3차원으로 두개골을 설계해낸다. 이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실물과 똑같은 두개골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드디어 플라스틱 재질의 두개골이 완성돼 나왔다. 작업을 시작한 지 열흘 만이었다. 이제 얼굴을 복원하는 일만 남았다. 얼굴을 만들기 위한 첫 작업은 진흙 위에 두개골 본을 입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머리를 석고로 뜨면 완전한 두개골이 복원되는 것이다. 얼굴 윤곽은 완성된 셈이다. 이제 두개골에 근육과 피부를 붙여야 한다. 이때는 뼈에 발달된 정도에 따라 근육의 두께가 결정된다. 이제 눈, 코, 입만 다듬으면 얼굴이 완성된다. 이렇게 해서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던 사람의 얼굴이 복원됐다. 그런데 어쩐지 낯설다. 예, 이마가 뒤로 넘어가고 후두부가 뒷꼭지가 상당히 튀어나온 특이한 형이죠. 코도 상당히 높습니다. 턱도 매우 발달했고 앞에서 봤을 때 상당히 턱이 넓습니다. 이런 형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드문 형이죠. 현대 한국인에게는. 기원전 410년 제천 황성리에 살았던 사람은 바로 이런 생김새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제천 황성리의 유골을 가지고 복원한 얼굴입니다. 자, 제 얼굴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저보다는 아주 코가 오똑하죠. 마치 서양 사람의 코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턱에도 분명하게 이 각이 져 있습니다. 또 머리도 짱구형입니다. 이 생각보다는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아주 잘생긴 얼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와 비교를 해보면 어딘가 아주 낯선 모습입니다. 물론 이 복원된 얼굴 하나만 가지고 3000년 전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의 생김새가 모두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는 지금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김새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인돌에 얽힌 의문을 풀어가다 보면 우리는 3000년 전에 이 땅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매산마을의 고인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인돌들을 바라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인돌들이 일제히 어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창 매산마을의 고인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그 방향을 따라가 보았다. 그곳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고 그리고 하천이 흐르고 있었다. 현재 아래 바닥은 자갈이고 그 위로 약 한 1.2m 정도의 모래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모래와 자갈과 뻘이 섞여진 이런 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층의 두께라면 아마 수천 년간 쌓인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고인돌이 축조될 당시에도 이 하천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인돌과 하천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다른 지역의 고인돌들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곳은 전북 진안, 용담댐 건설과 함께 수몰될 지역으로 수몰되기 전 고인돌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모두 20여 개의 고인돌이 내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모든 고인돌은 일정한 방향으로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고인돌 옆으로 흐르고 있는 하천의 물 흐르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제천 황성리에서도 확인된다. 이곳에서는 40개의 고인돌이 발굴됐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역시 고인돌 옆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었고 고인돌의 방향은
하천에 물 흐르는 방향과 나란하게 세워져 있었다. 강이 이렇게 남한강이 이렇게 강급이 현상으로 이렇게 쭉 흐르는 것을 살필 수 있는데, 이런 강 흐름과 나란하게 여기서는 이 고인돌이 두 기가 나란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한 40여 개 돼 있는 것을 실제로 조사해 찾았습니다. 이 고인돌이 묻혀 있는 유구의 방향이 바로 물 흐름의 방향과 같고, 또한 머리 방향이 물 흐름 방향과 일치하다고 한다면 당시 사람들이 물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고인돌과 물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고인돌 부장품을 통해 그 의문을 풀어볼 수 있다. 이곳에 전시된 부장품 중에 눈길을 끄는 것, 그것은 바로 반달 돌칼이다. 이는 이삭을 딸 때 쓰던 도구로 벼농사와 보리농사를 했다는 것을 짐작해야 한다. 반달 돌칼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이것은 땅을 팔 때 쓰는 농경 도구였다. 당시 농경 생활을 그려놓은 농경문 청동기에는 한 남자가 밭을 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부여 송궁리의 주거지터에서는 벼농사를 했다는 여러 흔적이 나왔는데 벽시 문양이 새겨진 토기와 함께 탄화된 벽시가 나오기도 했다. 고인돌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반도의 서남 해안가에 흐르는 개울가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니? 고인돌이 따뜻한 지역에서 농경을 하는 사람들, 그 사회에서 고인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농경 생활을 했던 고인돌 사회. 이들이 물을 중요하게 여긴 건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3000년 전 고창의 매산마을은 이 상당한 경제력을 갖춘 대규모의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매산마을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3000년 전 마을의 모습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산의 한쪽 면, 이 경사진면에는 마을의 공동묘지인 고인돌 무덤이 자리하고 있고, 또 그 한쪽으로는 사람들의 거주 공간인 이 움막이 여러 채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 드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으며, 그리고 마을 앞을 큰 하천이 흘러서 지나갑니다. 이렇게 주거 형태만 다를 뿐 3000년 전의 매산마을은 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매산마을과 비교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산마을의 고인돌 무덤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대형 고인돌입니다.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그 가로폭도 매우 넓습니다. 이 기중기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대형 고인돌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선 이 대형 고인돌을 만드는 데 쓰여진 이 덮개돌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왔는지부터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전남 화순에선 고인돌 채석장이 발견됐다. 수백 개의 고인돌이 모여있는 고인돌 무덤군 가까운 곳에 채석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는 하나의 계곡에 형성된 고인돌군으로서 하나의 산 기슭을 이용한 하나의 채석장부터 고인돌을 축조했던 그 상태를 200m 범위 안에서 다 보여주는 곳이죠. 고인돌 채석장에는 여기저기 큰 돌들이 쌓여 있었다.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 잘라낸 돌인 듯 했다. 그리고 돌을 잘라낸 흔적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것이 지금 그 채석하기 위해서 그 구멍을 팠던, 홈을 팠던 이 흔적입니다. 이 앞으로 떨어져 나간 돌이고 여기는 이제 흔적이 남아 있죠. 좀 떨어져 나간지. 이 채석장을 통해 고인돌은 가까운 곳에서 잘 나온 돌을 가지고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고창 매산마을의 고인돌은 어디에서 잘 나온 것일까? 우선 고인돌에서 잘린 흔적이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원래의 이 암질로 봐서는 수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파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경사가 져 있죠. 매산마을 고인돌에서도 분명히 자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전문가와 함께 매산마을 뒤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화순 채석장처럼 가까운 곳에서 돌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고인돌을 만들었을 법한 암반은 눈에 띄지 않았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흙을 조금 긁어내자 거대한 암반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매산마을의 고인돌은 이 암반에서 잘라낸 것일까? 우리는 이 산의 암반과 매산마을 고인돌의 돌 성분은 같은 것인지 분석해 보기로 했다. 고인돌과 산에서 떼어낸 돌을 잘게 부순 뒤 석질이 같은 것인지 살펴보았다. 이 암석은 구성 광물이 석영, 사장석, 불투명 광물 이런 그 전형적인 화산암에서 볼 수 있는 그 광물의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본 산에서 잘 나온 돌의 석질도 고인돌과 같은 것이었다. 불투명 광물, 석영, 사장석. 고창의 고인돌군과 그 뒷산의 암석들은 구성 광물과 조직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장비도 없던 3000년 전의 사람들은 거대한 암석을 어떻게 잘라냈을까? 우리는 현대식 채석장을 찾아서 재래식으로 돌을 절단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놓으면 이것이 동그랗게 되지만 여기는 밑에는 좁고 위는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구멍에다 넣어놓고 여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좁으니까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걸 때리게 되면 요 넓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벌어지죠. 쐐기를 받고 10여 분을 내리치자 돌은 쉽게 갈라졌다. 돌이 절단된 면엔 쐐기를 박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쐐기를 이용하기 전엔 어떻게 돌을 잘라냈을까? 그 이전에는 이만하게 크게 삼각형으로 파게 됩니다. 삼각형으로 파고 그만한 나무를 대추나무를 바짝 말려가지고 거기다 바짝 이런 걸 막 때려서 대추나무를 여기서 박아놓고 거기다 물을 붓게 되면은 계속 반복해서 물을 이제 붓게 되죠. 그러면 대추나무가 자꾸 불게끔. 그러면 대추나무가 이렇게 생긴 대추나무가 불어나면서 3000년 전에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인 돌과 나무를 이용해 돌을 자르지 않았을까? 우선 돌을 이용해 구멍을 판 뒤 그 구멍에 마른 나무를 박고 계속 물을 부으면 나무가 팽창돼 돌이 잘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돌로 쪼았던 흔적이 남게 된다. 매산마을에도 이러한 돌을 자른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암반에서는 어렵지 않게 잘린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쐐기를 박으면 전리면 때문에 그냥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면하고 여기 만져보면 다릅니다. 이 자체가. 이땐 그 뭐랄까 그 규칙적이 매듭지 못하고 득득하는. 그러니까 뭐 금속기가 아닌 하나의 그 돌을 이용한 또 강한 돌이겠죠. 이보다도 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린 면은 모두 전리면. 그러니까 돌에서도 비교적 쉽게 잘리는 면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산속 여기저기에는 채석 후 남겨진 것으로 보이는 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매산마을의 고인돌은 바로 뒷산에서 돌을 채석해와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고인돌은 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채석해온 돌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석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3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 돌 다루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 쇠기의 원리를 알고 있었고 또 돌의 전리면, 즉 돌에도 잘 잘리는 면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낸 돌을 어떻게 운반해서 고인돌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 고창군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이 고인돌 축조 과정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고인돌을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선 고인돌에 쓸 돌을 구해야 했다. 덮개돌은 받침돌 위에 안정감 있게 올려져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평평한 것으로 골랐다. 거북이등처럼 둥글처럼 해요. 거북이등처럼. 이제 돌을 행사장으로 옮겨야 했다. 우선 돌의 무게를 재기로 했다. 돌의 크기를 직접 재서 무게를 환산해 보니 9.8톤.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9,800kg이다. 1m 90cm입니다. 보기보다 만만치 않은 무게였다. 우선 돌을 굵은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9.8톤의 중량을 들 수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해 돌을 들기로 했다. 현대식 장비를 이용했는데도 돌을 들어 올리기는 쉽지 않았다. 3000년 전 고인돌을 만들 땐 사람의 힘만으로 옮겨야 했을 것이다. 지난 10월 고창군에서 열린 고인돌 축제 행사 중에 그동안 준비한 고인돌 축조 과정이 재현됐다. 일반적으로 어른 혼자서 들 수 있는 무게가 50kg라면 200명이 동원돼야 9.8톤의 돌을 끌 수 있다. 그때 당시의 도구로 봐서 나무 정도는 자를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니까 충분히 통나무를 잘라서 구름마차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농업시대라서 이 동아줄을 꼴 수 있는 충분한 자연 섬유가 있습니다. 그 자연 섬유로 이렇게 굵은 동아줄을 만들어서 그 구름마차를 이용해서 밀고 당기고 그랬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통나무를 이용하면 훨씬 적은 힘으로 끌 수 있다. 땅의 상태나 통나무의 굵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냥 돌을 끌 때 절반 정도의 힘이면 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9.8톤의 돌은 100명 정도면 끌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그보다 적은 인원을 동원해 끌어보기로 했다. 동원된 인원은 85명. 통나무를 이용해 돌을 끄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돌은 조금씩 움직였다. 통나무를 옮기고 돌을 끌고 또다시 통나무를 옮기고 돌을 끌기를 반복했다. 이렇게 고인돌이 세워질 장소까지 70m를 끌고 가는데 4시간이 걸렸다. 이제 받침돌 위에 돌을 올려야 한다. 두 개의 받침돌 사이에 흙을 쌓아 산처럼 만든 뒤 그 위로 덮개돌을 끌어올린다. 돌을 받침돌 위에 완전히 올린 뒤에 받침돌 사이에 쌓았던 흙을 파냈다. 흙이 제거되면서 고인돌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받침돌 사이에 흙을 쌓아 산처럼 만든 뒤 덮개돌을 올렸던 흔적은 지금도 고인돌에 그대로 남아있다. 받침돌과 덮개돌 사이에 지금 흙이 지금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 덮개돌을 올릴 때 받침돌 위에 흙을 덮고 올린 후에 흙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당시 흙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창엔 또 하나의 고인돌이 세워졌다.
위에 이 고인돌 축조 과정을 재현해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사회 규모입니다. 우리가 이 9.8톤의 덮개돌을 이용해서 고인돌을 만드는 데 동원한 사람은 85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산마을의 이 대형 고인돌을 만드는 데는 얼마만한 사람이 동원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계산해 보면 당시의 사회 규모를 유추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우선 이 돌의 무게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대형 고인돌의 그 덮개돌은 그 가로가 3.7m, 세로가 2.9m, 그리고 측면의 길이가 3.78m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돌의 비중을 곱해주면 이 돌의 무게가 나오는데 97.3톤입니다. 우리가 만든 고인돌보다 무려 10배가 더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한 사람이 더 동원되어야 할까요? 직접 계산을 해보면 844명입니다. 적어도 이 고인돌이 세워질 즈음에 이 매산마을엔 최소한 844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고인돌 축조 과정에서 제외됐을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마을에 장례가 있으면 모두 하나가 돼서 고인돌을 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왜 이들은 이렇게 힘겹게 이 무거운 돌을 이용해서 무덤을 만든 것일까요? 고인돌 중엔 무덤이 아니라 특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 그중 하나가 어느 민가의 장독대 옆에 세워진 고인돌인데 이 고인돌에는 시신을 묻었던 것으로 보이는 무덤방이 없다. 원래 북방식 고인돌은 사각의 방을 만들어 그곳에 시신을 안치했다. 그런데 이 고인돌은 중간이 불룩 튀어나와 있어 앞뒤에 마금돌을 세우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다. 북방식 중 가장 크기로 유명한 강화도 고인돌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인가?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기원을 하던 제단이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무덤으로 쓰인 고인돌에도 이런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고인돌 덮개돌에는 돌을 이용해서 구멍을 판 듯한 흔적이 남아있다. 고인돌 한번. 이건 아니고 이런 거. 아, 이런 거. 네. 가른 거 같은데. 이렇게. 예. 돌을 대고. 이거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게 고인돌을 만들던 시대에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돌에 대해서 그 돌이 신비한 무슨 신통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유세계가 후세 사람들까지 쭉 전달됩니다. 기원을 하는. 이러한 흔적은 고인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현재 충북대학교 박물관 앞에는 한 지역에서 발굴된 고인돌이 옮겨져 있는데 이 고인돌에도 거대한 구멍이 있다. 거의 20cm 가깝습니다. 20cm 가까운. 왜 이렇게 거대한 구멍을 냈을까? 돌은 아주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아주 잘 변하지를 않고 그래서 돌이 가지는 그 영구성과 불멸성 그리고 늘 새로운 어떠한 재생성 이런 것들을 돌을 가지고 빗대어서 인간들이 어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소망하고자 하는 데서 그 암석 신앙이 오지 않았는가. 이러한 돌에 대한 믿음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여수의 고인돌 공원에 있는 고인돌에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석검. 네. 그리고 석검 있고 옆에 이제 사람 있는데 사람이 머리 부분. 네. 그리고 이제 허리 여기에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 그리고 손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 석검한테 이제 뭐 바치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고요. 석검은 바로 어떤 신분을 상징하는, 어쩌면 자기 선조를 대신하는 것과 관련이다 그냥. 그런가 하면 대구의 한 중학교 교정엔 독특한 문양의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다. 고인돌의 덮개돌이 거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거북의 상징인 다산과 장수를 기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돌은 단지 무덤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구의 화장사라는 자그마한 절에 있는 고인돌은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통한 돌로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가장 영험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힘겹게 고인돌을 만들었던 건 돌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지금 이와 같은 고인돌 이 세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일부 지역과 또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요령성과 일본 규슈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고인돌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인돌, 그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고인돌과 선돌로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은 프랑스의 까르냑이다. 파리에서 서쪽으로 5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까르냑 지방엔 수많은 선돌들이 열을 지어 서 있다. 이러한 선돌을 보기 위해 이 마을엔 1년 내내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공원을 조성해서 보기 좋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옛 선조들의 발자취인 거성 문화를 이렇게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가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곳의 선돌은 규모만 클 뿐 그 모양이 단조롭다. 더욱이 고인돌은 단 한 기뿐이다. 우리와 같이 농경문화의 기념물인 고인돌은 그 수나 모양에 있어서 우리의 고인돌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C'est-à-dire au moment où les sociétés se sédentarisent, où elles commencent à construire des villages et où l'agriculture apparaît. Le monument mégalithique, au fond, est le symbole de cette sédentarité. C'est la première fois que les hommes s'installent de manière plus ou moins permanente et qu'ils, au fond, gèrent, domestiquent l'espace rural avec les plantes cultivées, avec les animaux, les troupeaux, avec les villages. 이외에도 고인돌을 볼 수 있는 지역은 동남아시아가 있다. 이곳의 고인돌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며 형식도 단조롭다. 중국에도 고인돌은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이에 비해 한반도에는 수많은 고인돌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으며 한 지역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을 볼 수 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지역이 고창이다. 길게 세운 받침돌 위에 판석을 올린 전형적인 북방식이 있는가 하면 거대한 돌을 자그마한 받침돌 위에 올려놓은 남방식도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엔 주목해야 할 고인돌이 또 하나 있다. 길가에 세워져 있는 이 고인돌은 덮개도 오른 두꺼운 남방식이지만 받침돌은 긴 판석을 세워놓은 북방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자그마한 돌을 하나 더 받쳐놓았다. 북방식에 속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북방식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위에 돌이 점점 중량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체적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저 밑에 있는 벽석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보조지석, 기울어지지 않도록 보조지석을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식으로서 보조지색을 그은 것은 이것이 최초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바시 지성묘로 이동해가는 하나의 최초의 실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창 지역엔 북방식에서 남방식으로의 고인돌 변천사를 보여주는 고인돌도 있다. Oui, le site est extraordinaire. Et c'est vrai que c'est un des plus beaux sites de dolmen que l'on peut connaître dans le monde. Ce phénomène du rapprochement des dolmens les uns à côté des autres.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 고인돌.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들을 만날 수 있다. 고인돌이 하나 있다는 건 제법 규모가 큰 공동사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발전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인돌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이 축조되었다는 것은 3000년 전 이 한반도가 아주 역동적인 땅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고창과 화순 지역의 고인돌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예비 등록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수가 많고 그 모양이 다양한 우리 한반도의 고인돌을 세계인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000년 전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결정체인 고인돌, 그 고인돌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